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사는 38살 주부입니다. 제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냈어요. 남편에게는 다른 형제는 없고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와는 6살 차이가 나는데 제 결혼 당시 신우가 26살이었죠. 대한민국 정규 교육은 물론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고등교육까지 끝낸 시누이였는데 사람이 나이를 똥구녕으로 먹었는지 정말 살다 저는 저런 인간 처음 보았습니다. 저희 시누이는 정말 머리에 꽃만 하나 꽂으면 딱 동네 광년이에요. 남편과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여동생 상태가 저토록 안 좋으니 5년간 한 번도 시누이를 안 보여줬구나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광명시에 사시는데 소소하게 밭농사 지으면서 사세요. 시아버지가 젊어서 과수원을 크게 하셔서 돈을 좀 많이 벌으셨대요. 지금은 과수원도 남에게 팔고 조그마한 밭에서 소일거리 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뵐 때면 제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큰 용돈도 두둑해 주시고 직접 기르시고 수확한 농작물들도 매번 가득 주시는데 너무 감사할 지경이죠. 남편과 제가 사는데 지나친 간섭을 하시는 일도 전혀 없으시고 말씀도 조용조용하게 하시는데 제가 시부모 복은 정말 많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떻게 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차 있겠어요. 백이 있으면 흙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시부모의 따스한 햇살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저는 지옥 구덩이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이가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시누이를 처음 만난 상견례에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예쁘게 키워주신 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예단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하고 자식들 잘 살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던 분들이셨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예의상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품에서 무슨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어른들이 대화 중이시기에 조용히 녹차만 홀짝이고 있다가 신우가 품에서 꺼내드는 종이를 보고 처음에 그게 뭔가 했죠. 그리고 그 종이의 정체를 알고는 먹던 녹차를 뿜고 말았어요. 예단 리스트더라고요. 그걸 보신 시부모님도 당황해 하시며 자신의 딸인 시누이를 혼을 내셨죠. 세상에 시어머니도 아니고 신우가 상견례에서 예단 리스트 꺼내드는 건 제가 살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못 봤네요. 아, 왜? 엄마가 예단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대신 받으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 왜 생략해? 엄마 건 생략해. 내 건 내가 알아서 받을게. 신우가 떨어뜨린 예단 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보고는 기가 차더군요. 명품 가방은 기본에 명품 지갑에 모피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시누이를 제지해서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얼마나 사과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셔서 이를 수습하셨죠. 나중에야 알았어요. 시누이의 이런 행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누이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저희 신혼집과 당시에는 물리적 거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사정상 시부모님 집 근처 구로에서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수원에서 신접살림을 차렸었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마주칠 일도 없는 거리였죠.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저나 시누이가 의도적으로 서로를 찾지 않을 테니 말이죠. 어느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오랜만에 쉬는 날을 침대에서 뒹굴며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사람 촉이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그 전화벨 소리에 온몸의 털이 쫙 서더라고요. 무언가 불길한 기분이 팍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침대 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내려왔습니다. 새아가, 이 일을 어쩌니? 글쎄 효정이가 갑자기 나가 살겠다면서 집을 잡았다는구나. 수원 쪽에 원룸을 얻었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집 밖에서도 새는 법 아니겠니?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절대 나가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집을 얻어서 나가버렸지 뭐니. 그날따라 아침 햇살이 저를 간지럼 태우면서 깨우는 기분 좋은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 만들어둔 커피향도 제 기분을 좋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수원이요? 대체 수원에는 왜요? 아가씨 수원에 친구 있어요? 회사인가? 아니,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 일을 안 하는데 원룸에는 어떻게 살아요? 생활비는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릿속 생각을 다다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요. 수원으로 이사 왔다는 말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일도 안 하는 아가씨가 어떻게 자취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죠. 무엇보다 같은 동네라고 아가씨가 저희 신혼집에 매일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수원은 큰 도시죠. 왕래는커녕 우연하게 마주치기도 힘든 큰 도시이니 안심했어요. 그 순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고 누군지 확인한 저는 다시금 경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언니. 엄마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저 수원살이 시작했어요. 한 손에 꿀떡을 들고 있는 시누이였어요. 이사 왔다고 떡 돌리며 인사한다고요. 보통 시루떡을 돌리지 않나요? 첫 등장부터 저를 혼란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방금 들었어요. 수원 어디 쪽에 집을 얻으셨어요, 아가씨? 제 말에 시누이가 거실에 서서는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요 앞에 주택단지 2층에 원룸 얻었어요. 시세보다 무려 5만 원이나 싸게 얻었어요. 잘했죠? 갑자기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 주택단지라면 정문에서 5분 거리였죠. 순간 우리 집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쏙 드는 신혼집인데 벌써 이사를 가야 하나 싶어서요. 벽지 실크인데 어쩌지? 역시나 신우는 오자마자 집을 둘러보며 또 제 속을 긁더군요. 새언니는 집들이 언제 하세요? 어머 세상에, 인테리어 봐. 이런 구닥다리는 또 처음 보네. 요즘 업체들은 3천이나 쥐어줘도 이 정도뿐이 못하나? 설마 새언니 센스는 아니죠? 어쩜 인테리어가 80년대 북한집 같아요. 너무 돈 아깝다. 그러더니 한참을 이방 저방 돌아다니며 여기 벽지색은 곰팡이 핀 느낌이다. 장롱 안에서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디자인이니 꼭 부적을 붙이라는 등 정말 개소리를 한 사발 늘어놓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애지중지하며 혼수품 중 가장 비싸고 아끼는 제 침대가 교도소 수감자들이 쓰는 것 같다고 말할 때는 인내심의 끈이 끊어져 시누이를 후드려 패고 교도소 가서 진짜 똑같은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토요일이라 남편만 출근을 했고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누이는 끝까지 갈 생각을 안 하더니 나중에는 아침 안 먹었다며 상까지 차리라고 하더군요.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반찬과 국을 내주니 입맛 없다고 라면 끓여 먹고 가더라고요. 시누이가 제 동생이었으면 아마 멀쩡히 걸어서는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방 결혼한 새댁인 제가 시누이를 어쩌겠어요. 그냥 라면 끓여서 먹이고 보냈죠. 하늘은 공평한 건지 아니면 제 운이 다한 건지
시어머니가 천사여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시누이가 10명의 못된 시모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또 집으로 찾아와서는 저녁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남편도 퇴근을 하고 왔기에 생선도 굽고 청국장도 끓여서 내주었어요. 아, 저 이거 못 먹는데요. 무좀 걸린 사람 발냄새 나서 이런 거 못 먹어요. 오빠는 왜 이런 음식이 좋아? 새언니는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면서 입맛이 노인네 입맛이네. 그냥 입 닫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대로 먹어라. 그리고 썩 네 집으로 살아줘. 넌 왜 이사를 한 거야? 자취하면 식비며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너 일도 안 하는데 돈은 있어? 그래서 밥은 여기서 해결하지요. 새언니, 제 입맛에 맞는 것 좀 부탁해요. 내일은 파스타 좀 해봐요. 조개 넣고 오일로다가. 매번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해결하겠다는 신우 말에 한입 가득 넣었던 청국장을 뿜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꿈도 꾸지 말라며 찾아오지 말라고 제 편을 들어주었죠. 신우는 궁시렁거리면서도 또 밥은 2공기 먹고 소파에 엎어져서는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더군요. 안주로 과자를 바삭바삭 먹으며 소파에 다 흘리면서요.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으니 남편이 쫓아내 버렸어요. 그 시간이 12시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신혼집에 들락거리더라고요. 시누이가 조용히 밥만 먹고 가도 매일 찾아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저인데 이건 꼭 먹을 때마다 입맛 까다로운 시어머니 빙의해서 한마디씩 음식 품평을 하는데 아주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새언니는 어디 가서 생선 굽는다 말하지 마요. 너무 구워서 육즙이 하나도 없네. 에휴, 이건 생선이야 나무 토막이야. 한우 없어요? 기왕 먹는 거 좋은 것 좀 먹지. 꼭 호주산을 드시네. 국산을 애용합시다. 새언니는 혀가 없으신가 보다. 아니면 소금이라는 걸 모르시나? 어쩜 이리 간을 못 잡으시나? 새언니, 내가 진지하게 요청하는 건데요. 제발 직접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미원 넣어요. 아니면 라면 스프라도. 그것도 인생 사는 센스랍니다. 나중에는 잠들기 전 새언니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더라고요. 새언니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당신 이거 새 옷 입을 거야? 새언니 하지 말라고. 어? 새 언니? 아니, 새 옷 말이야. 결국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오빠 부부 신혼집에 찾아가지 말라고요. 자기 동생인 만큼 참다 참은 남편도 제 분노를 보고는 시누이 출입금지를 외쳤죠. 문 앞에 시누이 이름인 최효정 출입금지를 써붙이고 나서야 시누이의 방문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속 터지는 일이 안 생길까요? 어느 날은 주말이 되어 남편과 1박 2일로 글램핑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토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 늦은 시간 집에 들어왔죠. 평소 1박 이상으로 외출을 할 때는 주방 보조등을 하나 켜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혹시나 불이 계속 꺼져 있으면 도둑이 들까 봐서요. 그런데 그날은 온 집안이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불을 안 켜두고 나갔나? 이상하네. 집에 불이 꺼져 있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거실 불을 켜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았어요. 남편에게 어서 112에 신고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누군가 저희 집에서 술 파티를 한 모양이었어요. 주방에는 먹다 버린 맥주캔과 소주병, 그리고 식탁에는 먹다 남은 양주와 안주들이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음식 쓰레기와 포장용기가 섞여서는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본 저는 범인이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 침대에서 뻗어서 자고 있었거든요. 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는 시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술에 만취를 했는지
잠결에 헛소리를 하며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이 집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아무리 미워도 여자니까 말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새벽까지 집을 치우고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니 시누이가 비틀거리며 기어 나오더라고요. 냉장고에 가서는 보리차를 넣어둔 병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물을 마시더니 저를 보며 그럽디다. 새언니 들어왔네요. 저 해장국 좀 끓여주세요. 다 끓이면 저 부르시고요. 좀 더 잘게요. 숙취로 머리 지끈거리니까 조용히들 좀 해주세요. 그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대체 무슨 장면을 본 건지 싶었어요. 자기 동생 머리채 잡고 집에서 던져버리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일단 출근 준비나 하자면서요. 저희 아침밥을 차리며 시누이도 깨웠습니다. 저희는 출근을 해야 하니 어떻게든 술을 깨우고 집에서 쫓아내야 했죠. 아우, 해장국 달라니까 무슨 계란 후라이예요. 언니는 정말 센스가 너무 없다. 센스? 센스? 센스 있게 어디 골고루 맞아볼래? 말해. 어제 뭐 한 거야? 아, 친구들 불러서 파티 좀 했어. 친구들이요? 아가씨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다고요? 그걸 왜 저희 집에서 해요? 제 원룸방은 작은데 어떡해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제 방에서 했죠. 그런데 친구들이 다 오니까 앉지도 못하겠대요. 그럼 어째요? 다시 가라고 해요? 요 앞에 우리 오빠 집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고 했죠. 거참 서운하네. 하나뿐이 없는 동생이고 신우인데. 오히려 신우가 당당하게 말하니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씩씩거리는 남편을 간신히 진정시켜 출근시키고 저도 신우이를 잡아 끌어 집에서 나왔어요. 집 비번은 어찌 알았냐고 물으니 이전에 저랑 같이 들어갈 때 제가 비번 누르는 걸 유심히 봐두었다가 기억해 두었다네요. 그렇게 말하며 자기 똑똑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 머리를 똑똑똑똑똑 마구 두드리고 싶더라고요. 바로 그날 비밀번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조키인 열쇠로 직접 문을 잠그고 남편과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당연히 그날 이후로는 집에 몰래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건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이웃을 만났는데 제게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층간소음이 토요일 새벽까지 너무 심해서 관리실에 항의를 해도 시끄럽게 떠들었다면서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하시는데 정말 고개도 못 들고 죄인처럼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입으로는 이를 갈며 신우욕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시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제가 음식 이것저것을 바리바리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생신 선물도 잘 포장해서 차에 넣어두었죠. 남편과 출발 준비를 하는데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생신 모임이 있으니 자기 오빠 차 타고 함께 가려는 것이었죠. 그러자고 했어요. 자기 엄마 생일인데 아주 가볍게 오더라고요. 손에 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제가 한 음식과 시어머니가 한 음식을 먹으며 축하를 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쯤 준비한 생신 선물도 드렸죠. 몇 가지 영양제와 시어머니께서 들기 괜찮은 가방이었어요. 생신 선물이기에 나름 백화점에서 괜찮은 브랜드로 골랐죠. 그런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시누이가 아니었어요. 어머, 새언니는 이게 우리 엄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배추나 부담을 하는 건가? 선물도 사람 봐가면서 골라줘야죠. 네 새언니가 예쁘고 좋은 가방 준비했는데 넌 또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이런 거 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니? 새아가 고맙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생신이시니 분위기 깰 수 있나요? 좋게 웃으며 마무리하고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댁을 나왔죠. 시누이도 쫄래쫄래 집에 간다며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우 태우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신우를 신우가 사는 원룸 앞에 내려주는데 시댁에 갈 데는 없던 쇼핑백을 품에 소중히 감싸고 내리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니께서 딸이 자취를 하니 걱정되어 반찬이라도 싸주신 줄 알았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으니 신우이도 그런 먹거리를 들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급히 내리다가 실수로 자기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그만 푹 찍고 말았죠. 세상에, 그 안에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린 가방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 충격에 가방 안에 숨겨둔 시어머니의 영양제도 떼굴떼굴 땅바닥에 굴렀고요. 그걸 보고 남편이 이제 소리까지 질렀어요. 엄마 선물 도둑질 한다고요. 아, 시끄러워. 왜 소리를 질러? 애당초 엄마한테 안 어울리는 거야. 엄마가 이 가방을 들고 외출할 것 같아? 집에서 썩히는 것보다 내가 요긴하게 쓰는 게 더 좋지. 남편도 화가 나면 한성깔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눈이 돌면 정말 무서워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남편 눈에서 검은 자가 사라지고 흰 자 위만 남는 걸 봤죠. 깐죽거리는 신우에게 가방 두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방을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너 같은 건 딸도 아니라며 엄마 생일 선물도 하나 준비 안 한 게 어디 선물을 훔쳐오냐며 신우이 등짝을 두들기기 시작했죠.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그 작은 신우이를 드럼치듯이 때리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급히 제가 남편 손에 매달려 신우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했어요. 도망은 어찌나 빠르던지 자기 오빠를 발로 한번 차더니 다람쥐처럼 다다닥 도망가서 금방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또 자기 눈에 띄면 큰일 날 줄 알라고 소리치는 남편을 말리고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시어머니에게는 생신 선물로 안마기를 다시 보내드렸어요. 상황을 아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미안하다며 신우이가 가지고 도망간 가방값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받나요? 그냥 내년에 있을 신우 생일 선물 미리 준 거라 생각했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해두었어요. 신우이에게 줄 10년치 생일 선물이라고요. 10년간 케이크 하나 안 사줄 거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생일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분위기 좀 내보자고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평소에는 돈 아낀다고 꿈도 꾸지 않던 식당인데 제 생일이라고 특별한 날이니 가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콧바람 들어가며 신나서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팔뚝에 솜털이 쭈뼛 서더라고요. 순간 불길했습니다. 신우이 같았거든요. 그냥 집에 사람이 없는 척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이 누구세요 하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문 밖에는 신우이가 서 있더라고요. 새언니, 생일이라면서요? 축하해요. 웬일로 제 생일을 기억하나 싶었어요. 카톡에 생일 알림이 떠서 알았나 싶었죠.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포장도 안 된 무언가를 제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싸구려 열쇠고리였어요. 제 생일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물이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죠.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준 건 금액도 마음도 정성도 없는 선물이었어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깊은 빡침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신우가 제 생일 기억도 못하니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연락해 새언니 생일이니 선물이라도 사가서 축하해 주라고요. 돈도 신우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의 100분의 1 정도 하는 선물을 제게 사와서는 내밀었던 겁니다. 나머지 99%는 지가 먹은 거죠. 하여간 참았어요. 제 생일인데 기분 망치기 싫어서요. 다들 어디 좋은 데 가시나? 옷들을 차려입으시네? 좋은 데 가서 밥 먹으려고?
그때 마침 저녁을 먹을 시간대였어요. 신우는 자신도 배고프다고 굳이 저희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 생일이니 못해도 뷔페 정도는 가지 않겠냐는 판단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나타난 거였겠죠. 남편이 저와 좋은 시간 보낼 거라며 신우에게 썩어지라고 했지만 그런다고 사라질 신우가 아니죠. 죽어라 끈질기게 따라 붙더라고요. 차 끌고 가야 해서 남편 차에 타면 죽어라 조수석에 따라 타요. 그래서 넌 여기 타고 있어라. 우린 그냥 택시 타련다 하고 차를 포기하고 나오면 또 다다다 따라 나와서는 제 팔짱을 끼며 거머리처럼 제게 붙어서는 자기도 가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신우도 데리고 갔어요. 남편과 단둘이 보내고 싶었는데 뭔 방법을 써도 죽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날 신우는 와인을 퍼마시더니 또 꽐라가 돼가지고는 주정에 주정을 해서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그때는 정말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가고 싶었어요. 정말 시어머니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남편 차에서 구루마를 꺼내서 거기에 싣고 신우 집에다가 던지다시피 넣어버렸죠. 그쯤엔 정말 싫더라고요. 단순 신우이어서 그런 것보단 신우이라는 인간 자체가 정이 안 갔어요. 아니, 정이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할 정도였어요. 저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요. 저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남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꼭 피해주는 걸 즐기는 사람 같았어요. 남편이 다음날 전화로 한참 쏟아부었더니 삐졌나 보더라고요. 그날 이후 한동안 신우이가 안 보였어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출근을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일 처리할 건 있었죠. 회사에서는 병가 처리 안 하고 연차 처리도 안 할 테니 집에서 급한 일만 처리해 주라고 쉬라고 했어요. 그 일이 2-3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 일이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에서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찾는데 노트북이 없네요. 분명 일할 때 간혹 쓰기 위해 성능 좋은 노트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주 안 쓰기에 작은 방에 잘 모셔두었는데 그 노트북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죠. 결국 1시간 정도 온 집안을 뒤져가며 찾다가 포기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일 처리를 하고 병원 들렸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2주일 뒤에 그 비밀을 알아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범인을 아시겠죠? 그때까지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 설마 하며 의심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였습니다. 신우이가 훔쳐간 거였어요. 친구에게 그 노트북 판매자에게 거래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너무 쪽팔려서 신우이가 훔쳐갔다라고는 친구에게 말도 못했죠. 거래가 성사되었다기에 직거래 장소만 알려달라고 하고는 남편과 직접 나갔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그 장소에는 신우이가 노트북을 얌전히 들고 서 있더라고요. 바로 달려가 노트북을 뺏었죠. 신우이도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돌아가는 상황을 바로 눈치채더라고요. 남편이 성큼 다가오자 바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따라붙었는데 신우가 달리기 하나는 정말 빨랐어요. 재빨리 택시를 타더니 도망을 가버렸죠. 그 일로 남편도 신우이에게 완전 화가 나서는 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신우도 지오빠한테 붙잡히면 이번에는 정말 죽겠다 싶었는지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건은 며칠 지나고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신우이 잡아다가 혼쭐을 내겠다고 신우 집에도 자주 찾아가고 신우 집 앞에도 대기도 하고 있으니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말을 했나 봐요. 자기 무덤 자기가 셀프로 삽질한 거죠. 그날 바로 시어머니 수원으로 달려오셨잖아요.
이제 오빠한테 안 맞아 죽겠구나 살았다 생각한 신우는 기뻐하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지만 현실은 상상과 다르죠. 시어머니가 그날 바로 신우이를 비 오는 날 먼지 날리게 혼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무서운 모습 처음 봤어요. 그날 바로 신우이는 시댁 옥길동으로 끌려갔습니다. 원룸 계약일자 아직 많이 남았다고 조용히 살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빌었지만 그날로 그냥 끌려갔죠. 그날 이후 신우이를 한동안 못 보았어요. 집에서 다시 교육받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죠. 신우이 원룸은 남편이 사정 설명을 해서 2달치 세를 선으로 지불하고 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좋은 주인분 만나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평화로운 신혼을 제대로 만끽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혼을 즐겨볼까 하는데 임신을 덜컥하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친정에도 이야기하고 시댁에도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고맙다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라면서 남편 편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신우이에게 이때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임신 축하한다며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임산부 영양제와 피부 트지 말라고 크림을 보내주더라고요. 본가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다더니 사람이 좀 바뀌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지내냐 고맙다 단문을 했죠.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서로 연락도 왕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 하나 제 인생에서 빠졌을 뿐인데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명절이나 행사 때 잠시 보는 정도였고 모임에서 만나도 가볍게 인사나 했지 그 외에 말을 걸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3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셨어요. 신우이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저와 남편이 먼저 만나보라는 이야기였죠. 젊은 사람들이 보아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신우이가 정신을 많이 차렸고 어렸을 때 했던 철없는 행동들에 대해 3년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을 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신우이 결혼 상대를 보라는 핑계로 신우이를 만나보라는 말씀이었어요. 보고 신우가 변한 게 느껴진다면 다시 가족으로 잘들 지내보라는 뜻이었죠. 신우이가 아무리 광년이고 개차반이라도 시어머니에게는 딸이었어요. 그냥 냉정하게 영 끊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제 남편과 신우이도 세상 하나뿐인 남매 아니겠어요? 이렇게 서로 왕래도 없고 안부도 안 묻는 사이로 지내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마음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저로 인해 2 남매가 원수처럼 지내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 남편 될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신우이를 만나보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저는 다시 신우이와 평범하게는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형제니까요. 제가 먼저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를 해주었죠. 조만간 날 잡아 예비 시매부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제 연락에 신우이는 무척이나 반가워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죄송했다며 사과를 깍듯하게 하는데 이것이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러는 건지 정말 정신 차린 건지 알쏭달쏭했습니다. 뭐 만나보면 알 일이었죠.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신우이 그리고 예비 시매부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예비 시매부의 인상은 좋았어요.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나왔죠. 매너도 무척이나 좋아 첫인상은 100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시매부가 미리 예약을 해두었다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죠. 현재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라고 시매부는 저희를 보자마자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젊어 보이는 사람이 꽤나 성공을 했다 생각했죠. 능력이 좋아 보였기에 신우이가 결혼하면 돈으로 힘들어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그 비싼 식사값도 심해부가 모두 계산하더라고요. 신우이를 데려다 줄 때 보니 차도 독일제 고급 승용차였어요. 돈 좀 잘 버나 싶었어요. 집에 와서 종합해 보았죠. 신우가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대하는 게 이전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젠틀하고 능력 있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기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다 좋은데 예비 사위가 고아라고 하더라. 그 점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건 몰랐어요, 어머니. 그런데 부모님이 없는 게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사람은 참 밝아 보였어요. 고아라고 해서 편견을 갖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시누이만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둘이 잘 살면 되니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비 시매부를 어디서 본 듯한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답답했죠. 한 일주일은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노력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없는 육아에 빠져 지내며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시부모님도 예비 시매부를 만나보시고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시매부가 고아였기에 상견례에 나올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시누이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나 하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상견례 자리에 나갔죠. 그리고 신혼집과 결혼 날짜를 상의했습니다. 제가 투자금이 지금 모두 묶여서 신혼집을 준비하는 게 조금 난처해요. 장인 장모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보고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줄 알았죠. 투자회사 운영하며 돈도 잘 버는 듯 했는데 오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 말이 아니었죠. 제가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금을 빼면 손해가 너무 커서요. 연말에는 투자가 종료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결혼하려면 저희 부부가 살 집이 필요하니 장인 장모님께서 신혼집 계약금과 중도금만 해주신다면 제가 연말에 들어오는 돈으로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는 장인 장모님께서 빌려주신 계약금과 중도금 제가 모두 갚아드릴 수 있고요. 문제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집도 내 명의로 매매해준대. 잔금 완납 후에도 그냥 내 명의로 나 준다고 그이가 그랬어. 물론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따님과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해와야죠. 신혼집을 먼저 시부모님께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해주면 나머지 잔금은 연말에 자신이 갚겠다는 시매부의 말이었어요. 연말에 투자금이 돌아오면 시부모님이 먼저 치룬 계약금과 중도금도 돌려준다고 했죠. 무엇보다 집 자체를 시누이 명의로 구입한다고 하니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도 같은 의견이었죠. 구입할 집도 이미 알아봤어요. 진짜 너무 좋은 집인 거 있죠? 시누이 부부가 구입할 신혼집은 시매부 회사 직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시매부의 소개로 그 직원이 미국 증권가에 고액 연봉을 받아 스카웃되어 곧 미국으로 떠난다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인 시매부가 곧 결혼으로 신혼집이 필요하니 시세보다 훨씬 싸게 시매부에게 집을 판다는 말이었어요. 상견례는 그렇게 신혼집 이야기로 의견을 조율하며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의 자체는 시누이 명의니까요. 다만 저는 다른 문제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어디서 봤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떤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어요. 분명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 아이 씻기고 재우고 난 다음에 남편과 맥주 한 잔을 마시고 금방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심해부 생각에 빠져 있었죠. 딱 잠이 드는 순간 심해부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여보, 예비 매부 사진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사진 없는데? 효정이 카톡에 있으려나? 다행히도 시누이 카톡에 심해부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을 위해 늦은 시간이었지만 제 친구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죠. 선미야, 이 사람 저번에 그 사람 맞아? 친구가 한참 톡을 안 보다가 마침내 확인을 하더군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뭐야? 이 인간 사진 어디서 났어? 옆에 여자는 누구야? 그치? 이놈 그때 그 쓰레기 맞지? 와, 세상 좁다. 다름 아닌 심해부의 정체는 2년 전 제 친구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온팡지게 제 친구 뒤통수를 후려치고 도망친 남자였습니다. 2번 정도 아주 잠시 친구와 스치듯 만났던지라 얼굴을 기억해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친구는 그 남자가 제 시누이와 결혼하겠다며 나타났다고 하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말해줬어요. 그때 하도 떠들썩했던 사건이라 남편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쓰레기가 지금 매제로 나타난 그놈이라고? 심해부가 2년 전 제 친구에게 했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놈을 시누이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죠. 심해부가 신혼집을 계약하기로 한 날이 그때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저희는 일주일 동안 이놈을 아주 제대로 골려주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희 부부는 시누이에게 먼저 이 사실을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시누이도 제 친구와 다 같이 만나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해주니 절대 결혼 못하겠다고 펄펄 뛰더군요. 하지만 곱게 파혼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2년 전 제 친구를 가지고 놀았고 이번에는 제 시누이도 가지고 놀려고 했던 게 분명했으니까요. 제대로 복수해주고 심판을 내려야 했어요. 저희는 그날 심해부에게 받은 명함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심해부가 전화를 받았고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심해부를 만난 저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우리 효정이가 오냐 자라서 철이 참 없어. 매제가 살면서 인내심이 필요할 때도 많을 거고, 그래서 내가 매제를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매제는 어떻게 생각해? 테스트요? 어떤 테스트요, 형님?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일단 3가지만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효정이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테스트해보고 통과해봐. 남자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처음에 저희 제안을 들은 심해부는 당황해하더니 이내 시누이를 너무 사랑하니 그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꼭 통과하겠다고 자신만만했죠. 사실 그놈은 목적이 있었으니 통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뭐. 첫 번째 테스트는 등산이었습니다. 그것도 전투 등산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정상까지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하는 테스트였죠. 저희는 가까운 북한산으로 가서 심해부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저와 시누이는 훨씬 전부터 산을 올라 정상에서 기다리기로 했고요. 심해부는 가방에 2리터짜리 물을 10개 넣고 북한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산이 만만한 산은 아니죠. 평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맨몸으로도 정상에 올라가기 힘든 산이었어요. 난이도가 있는 코스를 선택하고 남편과 심해부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전공이 체육이기도 하고 평소에도 몸이 단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해부처럼 무거운 물이 들어있는 가방도 안 들었기에 쉽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심해부는 죽을 맛이었겠죠. 2리터짜리 물이 10개 들은 가방이었어요. 들고만 있으라고 해도 저는 못 들겠더라고요. 2시간이 안 걸리는 코스인데 평소 운동도 안 하고 무거운 가방까지 든 심해부는 거의 10시간에 걸쳐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정상에 있던 저희가 본 심해부는 정말 죽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땀을 비 맞은 것처럼 쏟으며 저 멀리서 네 발로 기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와 시누이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너무했나요? 심해부 그 쓰레기가 제 친구에게 한 행동과 시누이에게 하려는 행동에 비하면 이건 참 예의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좋아. 인내심과 체력은 합격. 그 정도 인내심이면 충분히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다음 테스트는 요리 실력 테스트였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기본적인 요리를 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심해부의 요리 실력을 보고 싶었죠. 저희는 심해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갔어요. 오빠, 이번 테스트는 김장 100포기 도전이야. 난 오빠가 잘 해낼 거라 믿어. 파이팅! 두 번째 테스트는 김장하기 테스트였습니다. 심해부 혼자 김장 100포기를 하는 것이었죠. 솔직히 저는 여기서 포기할 줄 알았어요. 저도 혼자서 100포기는 못하거든요. 100포기요? 아이 무슨 김치를 식당 하세요? 요즘 김치를 사 먹지 누가. 아이 그리고 저 김장할 줄 모르는데. 아닙니다. 유튜브 보고 배우면 되죠. 아이 뭐 요즘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못한다고 군소리를 하다가 남편이 인상을 쓰니 급히 말을 바꾸는 심해부였습니다. 그놈의 검은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죠. 그래, 포기하면 그걸로 다 끝인 거 명심하고 우리는 자네가 불편해할까봐 나가 있을게. 다 하면 전화 줘.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 근처 카페로 피신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당황해 하셨어요. 집안에 백년 손님이 될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유분수지. 테스트가 가당키나 해? 세아가 너도 그렇지 이게 웃기니?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어머니 고정하세요. 저희 다 이유가 있어요. 믿어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요. 맞아 엄마. 오빠가 때려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린 충분히 선비스러워. 사실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결혼을 빌미로 저렇게 테스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저희는 심해부를 괴롭히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저렇게 당해도 충분히 마땅한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심해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김장 100포기를 다했죠. 저희는 밤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수원 신혼집으로 가서 편하게 자다가 다음 날 밤이 되어서야 시댁으로 갔어요.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주방과 마당은 아주 난장판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김장 100포기는 했더라고요. 다 했어요, 형님. 에이, 뭐 100포기도 할 만하네요. 제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사랑이라고요? 곧 쓰러질 것처럼 안색이 파리한 심해부 주둥이를 김장김치로 후려치고 싶더라고요. 좋아, 합격. 잘하네, 우리 매제. 자, 그럼 이어서 내일은 마지막 테스트가 있으니까 여기로 일찍 와. 남편이 심해부에게 주소가 적혀 있는 쪽지를 건넸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체육관이었습니다. 남편은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었거든요. 다음 날 체육관으로 심해부가 찾아왔죠. 마지막 테스트는 내 동생을 과연 위기 상황에서 지켜줄 수 있는지야. 거기 준비한 보호구 있고 링으로 올라와. 마지막 테스트는 제 남편과 격투기 대련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야 워낙 단련된 사람이었으니 따로 보호구를 입지 않았지만 심해부에게는 얼굴과 몸에 보호구를 입혔죠. 남편이 심해부에게 말했어요. 10라운드까지 버티면 이번 테스트는 성공이라고요.
네? 저 격투기 해본 적 없습니다, 형님. 그리고 형님 몸을 보면 저 한 대만 제대로 맞아도 죽어요. 평생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다고요. 초등학교 때 태권도 도장 6개월 다녀본 게 다예요. 그래? 그럼 포기하겠다는 거지? 강요는 안 해. 대신 내 동생이랑 결혼은 끝이야. 자기야, 이번이 마지막 테스트인데 포기할 거야? 우리 오빠를 이기라는 게 아니라 10라운드만 버티면 되는 거야. 악으로 깡으로 버텨봐. 알았어. 저 형님, 살살 좀. 땡. 심해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가 종을 치더라고요. 경기를 알리는 땡소리와 함께 남편이 총알처럼 달려나가 심해부를 샌드백 두드리듯 이리저리 패기 시작했어요. 퍽퍽 소리와 함께 심해부가 아깝거리며 도망다녔죠. 1라운드가 끝나자 심해부는 남편에게 얻어맞은 게 분했는지 2라운드부터는 자기도 남편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은 평생을 운동만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종합 격투기요. 심해부가 어설프게 휘두르는 주먹을 한 대라도 맞을 리가 없었죠. 반면에 심해부는 머리, 배 등 엉덩이 뒷다리 아주 골고루 돌아가며 퍽퍽 남편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보호구가 있어서 그냥 맞는 것보다는 덜 아프겠지만 그래도 죽고 싶을 만큼 아팠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장난으로 남편과 대련을 해봤습니다. 남편 발차기로 종아리 한 대 맞았는데 저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이 반년은 제 눈치 보면서 설거지를 했었죠. 결국 5라운드가 끝나자 심해부가 혼자 얻어맞고 있는 게 분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아파서인지 눈물과 콧물을 질질 흘리더라고요. 미씨, 이게 무슨 테스트입니까? 형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포기냐? 내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여기까지야? 무슨 잘못했냐고? 네가 잘 생각해보고 포기한다고 말만 해. 바로 보내줄게. 자기야, 끝까지 버텨. 나랑 결혼하기 싫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0분만 버티면 된단 말이야. 자기 파이팅! 결국 심해부는 5기로 10라운드를 버티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합법적으로 심해부를 흠씬 두들겨 팼죠.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심해부는 기어서 링을 빠져나왔습니다. 보호구를 벗는데 온몸에 멍이 한가득이었어요. 좋아, 합격. 테스트는 다 끝났어. 합격이야. 축하해. 내일 신혼집 계약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내가 대신 대리로 계약할 거야. 그럼 내일 보자고. 심해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쏘아보며 그러더라고요. 좋겠다고요. 저런 무식한 사람이 남편이라. 저는 웃으며 좋다고 했어요. 제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급하게 도망가듯 체육관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대망의 디데이였습니다. 신우이 부부의 신혼집을 계약하는 날이었죠. 계약은 심해부 아는 지인의 부동산에서 진행한다고 했어요. 심해부가 알려준 주소로 가니 일반적인 부동산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전용 빌딩에 있는 아주 작은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 보시고 놀라셨죠? 제가 원래 자잘한 개인 거래는 중개를 하지 않아요. 보통 기업 간의 빌딩 거래 같은 것만 맡아서 하는데 이번에 조진남 대표님 부탁으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이고요. 심해부의 지인이라는 부동산 중개사였죠. 저희는 부동산 사무실이 어떤 모습이던 상관없었어요. 이어서 심해부 회사 직원이라는 집주인도 사무실에 나왔고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이번 일처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기에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와 남편이 대리로 일처리를 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희가 거래하려는 아파트의 권리증서와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등을 보여주었죠.
계약 시 계약금을 10%에 중도금이 50%로 하는 계약서였어요. 한마디로 심해부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아파트 매매 대금이 총 60%였던 것이었습니다. 심해부가 구입한다는 아파트도 비싼 아파트였어요. 지인 찬스로 싸게 판다고 해도 20억쯤 하는 고급 아파트였죠. 20억의 60%니 저희가 준비할 돈은 12억이었고요. 나중에 심해부가 다 돌려준다는 돈이었어요. 계약하시죠? 저희가 오늘 계약금 지불하고 한 달 있다가 중도금 지불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형님 되실 분이 아주 시원시원하시네. 네, 맞습니다. 계약은 여기 형수님 이름으로 하시는 거고요. 형수님 아주 운 좋으신 거예요. 세상에 결혼 선물로 20억짜리 아파트 사주는 남편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도 사장님한테 신세를 많이 져서 저렴하게 파는 거지. 이거 원래 시세대로라면 26억에도 팔 수 있는 아파트예요. 사모님 아주 제대로 로또 되신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은 신우이 기분을 계속 띄워주더라고요. 매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가 아파트 매매 대금 60%를 먼저 지불하면 매제 투자금이 돌아오는 연말에 매제가 아파트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불한 60% 매매 대금도 연말에 다시 돌려주는 거고, 그러면서 아파트 명의는 내 동생 효정이 앞으로 해준다는 거고. 그럼요, 형님, 당연하죠. 너무 큰 돈이라 형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되는데, 제가 투자하면서 굴리는 돈에 비하면 20억. 돈도 아닙니다. 저 그렇게 작은 사람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 사인하시죠. 사기꾼 새끼. 뭐? 그때였어요. 저희가 있던 그 작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남자들의 등장이었지만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심해부와 함께 온 사람들만 그 남자들을 보고는 당황해하며 급하게 도망을 가려고 하더군요. 조진남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로 체포합니다. 그 말에 심해부가 육두문자를 날리더니 책상을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신우이와 제 쪽으로 벌떡 일어나 달려오더라고요. 반대쪽에는 4명의 형사들과 남편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기 쉬워 보이는 저와 신우이가 앉아있던 통로로 도망을 가려는 것이었죠. 심해부가 한 손에 화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도망가는데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저도 여자인데 남자가 저러면서 달려오니 왜 안 무섭겠어요. 악! 놀라서 입으로는 비명을 지르는 저였어요. 그런데 제 입하고는 상관없이 제 몸은 다른 반응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 몸이 180도 빙그르르 돌더니 그대로 뒷발차기로 달려오는 심해부의 가슴 중앙에 제 발을 꽂아버렸습니다. 심해부는 제 뒷발차기에 맞아 소리도 못 지르고 정말 한 2미터는 날아간 것 같아요. 그대로 형사님들 앞으로 날아가 나자빠졌죠. 제 뒤차기에 맞은 게 너무 아픈지 소리도 못 내고 끄끄거리며 뒹굴더라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저도 남편처럼 운동을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태권도를 했습니다. 대학도 태권도 학과를 나와서 남편 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평생 배운 운동이라 그런지 급박한 순간에 저도 모르게 발차기가 나간 거였죠. 그렇게 예비 심해부는 잡혀 들어갔습니다. 2년 전 예비 심해부, 아니 이제부터 그 쓰레기라고 할게요. 그 쓰레기는 제 친구에게 결혼을 빌미로 접근해 아파트 인테리어 대금 5천만 원을 사기쳐 달아났어요. 그때 제 친구에게는 의사라고 접근했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친구도 그 병원에 찾아가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다니니 간호사들도 인사를 하고 그러니 제 친구가 깜빡 속은 거였죠. 결국 5천이나 사기를 치고 잠적한 사기꾼 놈이었는데 이번에는 제 시누이에게 사기를 치려고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투자회사 CEO라고 거짓말을 하고서는요. 그 쓰레기와 함께 나타난 부동산업자와 집주인도 모두 사기꾼이었어요. 집은 단기 월세로 계약해서 신우이와 저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었고, 등기증 등등의 서류는 모두 조작한 서류였죠. 심지어 신분증도 위조를 해서 그 아파트의 진짜 집주인과 같은 이름의 같은 주민번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깜빡 속을 수도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건 그 쓰레기는 여러 건의 사기로 이미 수배 중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재판을 통해 5년형을 받아 아직도 감옥에 있죠. 그날 일로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저를 영웅 보듯 보면서 더욱 예뻐해주고 있으세요. 특히 시누이는 그날 제 회심의 뒤차기를 보고는 완전 제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개념 없는 말도 일절 안 하고 있어요. 자신의 조카인 제 딸에게도 자기 딸처럼 아주 잘해주고 있어서 요즘은 저도 시누이를 참 예뻐하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여의도에 출근하는 증권맨을 시누이에게 소개해줬어요. 둘이 잘 만나더니 알콩달콩 연애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